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업무상 서울에 있는 아내를 두고 대전으로 자주 출장을 갑니다. 우리 회사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우리의 기숙사로 쓰고 있는데 마침 장모님도 같은 단지에 살고 계십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상가 건물에는 미용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을 때 필요하면 이곳에서 머리를 자르곤 합니다. 저는 퇴근하고 심심해서 가끔 장모님의 가게를 들려서 장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장모님도 손님이 없을 땐 제가 가서 심심풀이 해주니 매우 좋아하더군요. 이렇게 더 자주 장모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아내가 9살 차이 났고 저와 장모님은 12살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장인 어른은 잘생기신 편이며 건축 관련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격이 조금 까다롭고 업무상 집에 자주 못 계십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집에 오곤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과의 교류는 그저 일상 대화에 한정되어 있었고 무료로 해주시는 것도 아니었으니 부담도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나중에 불편해질 것 같아 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장모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친구들끼리나 나눌 법한 주제들도 이야깃거리가 되었죠. 예를 들어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나 장인어른의 고된 업무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의 미용실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위치해 있어서 장모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출입할 때마다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모님은 제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 제 머리를 자르시면서 갑자기 웃으며 말씀하시길 "우리 딸은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장모님은 제가 이 아파트 단지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밤에 밖에 나간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 특별히 바람을 피울 생각도 없었고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설명하기도 처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이런 저의 모습을 높이 평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모님과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고 더 이상 장모와 사위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손님과의 회식 후 많은 음식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장모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싫어하지 않으셨고 내심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께서 제 머리를 감겨주시며 말씀하시길 제가 남은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이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에 음식을 싸오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의 아버지께서는 은퇴 전 한 회사의 영업부장이셨는데 외식할 때면 종종 음식을 싸오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장모님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기뻤다고 합니다. 저는 장모님께 어릴 적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드린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밤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보니 장모님이셨습니다. 제가 속옷 차림인 것을 보고 좀 민망해 하셨고 제가 옷을 입고 나오자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침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물어본 끝에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때리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장모님을 1시간 동안 달래주셨으며 그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인어른이 집에 계신데 장모님이 제 방에 오래 머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위라도 장인어른의 성격상 이런 일이 알려지면 의심을 사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와 장모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거리감이 사라져 더 이상 숨김없이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종종 장인어른이 외출하신 틈을 타 저의 방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장모님은 항상 조심스러워하며 저와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 날씨가 더워지면서 제게 편하게 나시와 반바지만 입고 있으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모님도 저와 가까이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화가 자연스럽게 성적인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사실 장모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대화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장모님은 이 주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장모님의 성생활에 대해 묻자 장모님은 간단하게만 대답하시고 그만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젊었을 때 사고로 다리뼈가 부러졌고 그 후 회복했지만 상처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장모님의 다리 근육을 살짝 만지며 상처를 느끼던 중 장모님이 저를 감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설레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장모님은 제 행동에 몸이 무력해지셨지만 작은 목소리로 이러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는 이러면 안 돼. 나는 내 장모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장모님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금기를 깨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장인어른이 출장을 가실 때마다 장모님은 제 방에 들르셨습니다. 우리는 비밀스럽게 만났고 이 만남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엔 늘 조심스러워하시고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둘 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집을 비운 저녁에는 장모님이 제 방에 찾아와 저녁을 함께 먹고 가벼운 술도 나눠 마셨습니다.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닿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장모님이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서 장모님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제가 장모님의 코트를 받아 걸어두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데 말없이도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오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장모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결국 입맞춤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뜨거운 감정에 이끌려 서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서 등을 돌려 눕더니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지만 멈출 수 없네요. 저는 장모님을 조심스럽게 안고 그날 밤 우리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애정이 싹 텄습니다. 이후로 장모님과 저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출장 중일 때만 제 방에 오셨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 둘에게는 작은 일탈이자 행복이었지만 동시에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장모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저는 장모님을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장모님은 저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야 내 삶이 다시 생기를 찾은 것 같아. 이대로 그만둘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도 장모님은 제 방에서 잠들었고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런 위험한 관계가 계속되면서도 우리 둘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만두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저 또한 장모님이 곁에 있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비밀이 밝혀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우리 사이의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10살 어린 22세이며 제가 학원 강사할 때 만나 서로의 호감을 가졌고 여자친구의 4년 대학 생활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일 좀 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 해서 아직 피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이 이혼하신다며 갑자기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로 장모님이 이혼한다며 잠시 우리 집에 계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출장 중이니까 엄마를 좀 달래드려. 내일 돌아올게. 장모님이 43살에 왜 이혼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어. 전화를 끊고 난 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매우 아름다우시고 특히 댄스 강사 일을 하셔서 몸매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가끔 상상하곤 했지만 그저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장모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사이가 좋고 대화도 잘 통합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나서자마자 키가 크고 패션이 세련된 여자가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그분이 고개를 돌리자 장모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영지가 내가 올 거라고 말 안 했니? 좀 더 일찍 올 수 없었니? 장모님은 약간 불만을 품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학원에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어졌어요. 지하철을 놓쳐서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뭐 기분 안 좋은 건 아는데 왜 나한테 화풀이 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장모님은 주위를 둘러보시고 바로 안방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며 막말을 하려던 찰나 장모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영지랑 이야기했어. 내가 안방에 머물 테니 너는 다른 방으로 가. 장모님이 방에 들어가신 후 저는 화장실로 가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떻게 장모님이 안방에서 주무시게 해? 우리만의 공간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예 나도 넘겨주지 그랬어. 저의 말을 듣고 아내는 크게 웃었습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봐주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 저도 뭐라고 더 할 수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 줄 알고 급히 달려갔지만 장모님은 그저 짐을 방에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대로 따랐고 동시에 그냥 속으로 불만을 삼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내는 장모님만큼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내가 저와 결혼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강사일하면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기도 했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요리를 잘해서입니다. 특히 제가 만드는 중국 요리는 많은 중국집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어릴 적 수많은 중국집 오토바이 배달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그때 어깨 넘어 많은 요리 비법을 배웠거든요. 이제 저는 마음을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서 식사하는 것도 재미없으니까요. 지금은 아름다운 장모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요리를 테이블에 내놓을 때쯤 장모님께서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의 젓가락을 보니 아직 식사를 시작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먼저 드세요. 저는 제 요리 실력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자 장모님은 처음에는 우아하게 조금씩 드셨지만 곧 맛을 보시고는 폭풍흡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네. 김서방이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 줄. 집에서는 왜 한 번도 요리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어? 라고 말하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처음 제가 요리한 음식을 맛보았을 때 비슷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기분이 나아진 그녀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장모님의 하얗고 고운 손을 보고 설거지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장모님을 아끼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이 깨질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주방의 모든 것은 정말 소중하고 특히 저의 그릇과 접시들은 하나하나 신중하게 고른 고가의 물건들입니다. 주방을 정리하는 동안 장모님은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 장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김서방 같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참 다행이야. 김서방만큼 딸을 잘 챙겨줄 사람이 없을 거야. 김서방은 너 장인어른처럼 되지 마. 그녀의 반응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 처음에는 장모님이 아내에게 저와의 결혼이 힘들 수 있다며 고생을 각오하라고 조언하셨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이 제게 힘든 결혼 생활을 예고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저는 조금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전에 아내에게 나와 결혼하면 고생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을 할 때는 약간의 승리감을 느꼈지만 사실은 그 말이 저를 깊이 상처 입혔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말에 잠시 당황하셨습니다. 그러다 진심 어린 태도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는 슬픈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장모님이 들어가신 후 저는 조금 후회했습니다. 이미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장모님이 항상 계시는 것도 아니었기에 이 생각을 하자 기분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오늘 밤 축구 경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저는 몇 병의 맥주를 사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1시 넘어 축구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축구 경기에 푹 빠져 장모님의 존재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골이 들어갈 때마다 크게 소리치고 있을 때 장모님이 침실에서 나와 제 앞에 서셨습니다. 축구 보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니? 아마도 소리에 깨어나셨을 것입니다. 장모님은 속살이 살짝 비치는 잠옷을 입고 계셨는데 잠옷 속 상체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고 보라색 팬티만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뚫어져라 쳐다보는 바람에 당황하셨습니다. 잠시 후에야 장모님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곧장 침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도 축구 보는 마음이 사라졌고 그 모습만 떠올라서 그냥 잠자러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의 일로 장모님이 다음날 어색해하실 줄 알았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장모님께서는 전날 밤과 같은 잠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의 태도가 오히려 저를 부끄럽게 만들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장모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물론 장모님은 잠옷 안에 속옷을 입었지만요. 저녁 식사 시간에 장모님은 2병의 양주를 꺼내시며 저에게 같이 마시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절하기도 전에 김서방이 나랑 안 마시면 영지한테 나를 잘 대해주지 않았다고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장모님은 농담을 하시는 걸 알았고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걸 알고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이 술을 잘 마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당 한 병의 양주를 제안한 것은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반 병도 채 마시지 못하고 취하셨고 이내 횡설수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저를 장인어른으로 착각하며 취한 모습은 평소의 장모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시간 넘게 소란을 피우셨고 그녀를 진정시킨 후 저는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척이다가 옆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뒤늦게 올라온 술기운 때문인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3번이나 함께했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눈을 떠보니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장모님이었습니다. 그제야 전날 밤에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떠올리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했고 마음속으로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생각해?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야.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야? 다시 한번 할래? 이미 일이 벌어진 후였고 장모님은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자는 말에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불타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와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 남편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오는데 점점 밀려오는 죄책감에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아내 볼 면목도 없고 장모님과 같이 마주칠 것도 두려웠습니다. 진짜 장모님이랑 바람을 핀다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발생했고 정신 차리니 어떻게 수습할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들어오시더니 김서방 미안해. 내가 미친 짓을 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 그리고 우리 오늘 일 비밀로 하면 좋겠어. 내 딸 얼굴 볼 면목 없으니 지금 짐 싸서 나갈게. 그리고 한동안 서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야. 너 장인이랑 이혼하고 제주도 가서 좀 살다 올 거야 그러시며 짐 싸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돌아오고 장모님은 집에서 나가셨다는 걸 보고 그 행동이 아내의 의심을 샀습니다. 아내는 제가 장모님의 머무름에 불만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한숨을 돌렸고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둘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나간 거야. 그리고 너 보면 장인어른 생각나 제주도로 바람 씌우러 가신대. 그 후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이혼을 하셨고 진짜 제주도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 후 제주도에서 5살 연하 남성을 만나 재혼을 하셨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저와 장모님은 서로 불편함이 될수록 만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영원히 저의 머릿속에 남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숙한 여성일수록 남성에게 입으로 해주는 거를 선호하는 반면 막 결혼한 젊은 여성들 중 상당수는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성숙한 중년 여성 친구들이 있는데 이들과의 대화에서 모두 이런 방식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오늘은 몇몇 대표적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33살인 소영입니다. 소영은 예쁘고 전통적인 여성이며 남편과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7년의 권태기 때문인지 서로 지나치게 익숙해져 일상은 늘 평범했습니다. 부부 생활조차도 순서대로 절차화된 상태였죠. 남편은 일 중독자라 매일 접대와 회사 일로 바빴고 소영은 나이가 들면서 부부 간의 깊은 소통을 갈망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일에 치여 그녀에게 신경 쓸 시간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실망한 소영은 친구인 수진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연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결혼을 3번이나 했던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매력을 느껴왔죠. 수진은 소영의 부부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후 놀랍게도 소영 부부가 한 번도 입으로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소영에게 너희 둘은 마치 외계인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는 기술과 느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소영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의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직 완전한 여자가 아니야 라는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밤 술에 취한 남편이 돌아와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남편의 양말과 바지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잠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가 힘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한 채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소영은 수진의 조언을 떠올리며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남편 옆에 다가가
그의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그의 숨결을 느끼며 천천히 손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소영은 긴장했지만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이라 찝찝했지만 깨끗하게 청소하고 시도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급격하게 변화했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몸을 이완하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소영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위해 특별한 일을 했고 그를 매우 기쁘게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점심시간에 특별히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은 맛있게 먹었는지 하루가 즐거운지 묻는 등 안부를 물었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저녁에는 술을 마셨지만 일찍 돌아왔고 소영은 어제와 같이 남편을 적극적으로 돌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열정적인 키스를 해주었고 처음으로 소영을 위해 같은 행동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기술이 부족했지만 소영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이를 통해 남편과의 감정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영은 이제 완전히 이 방법에 빠져들었고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시도하면서 남편을 매번 놀라게 하고 만족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소영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소영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그녀의 감정과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결혼 생활은 더 행복하고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만약 수진의 조언이 없었다면 남편과의 관계가 여전히 평범한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은 수진에게 깊이 감사하며 좋은 친구가 있어 자신이 매우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여성 친구는 올해 30살의 유진입니다. 그녀는 회계사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만 남녀 관계에서 항상 약간의 공허함과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민규이라는 남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민규는 젊고 유망한 사업가로 매너가 좋고 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은 민규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사업에 대해 소개했고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민규에게 호감을 느껴 두 사람은 자주 연락하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트 중에 민규는 유진에게 관계를 제안했지만 유진은 두 사람이 아직 너무 짧게 만났다고 생각해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민규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핑계대면서 입으로 해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규는 처음에는 놀라고 부끄러워했지만 결국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은 이 방식이 자신에게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쾌감과 경험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방식이 민규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진과 민규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욕구와 필요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올해 40살인 주희입니다. 그녀는 결혼했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가정과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부 생활에서 항상 약간의 불만과 자극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영화 속에 입으로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희는 궁금했지만 두려움과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고 자신이 이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내적 갈등 끝에 주인은 남편에게 자신의 호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요구를 비웃거나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시도해 보라고 격려하며 안전과 위생에 대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안내로 주인은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듯한 기분을 느끼며 더 용감하게 자신의 욕구를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이 방식으로 더욱 빈번하게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서로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새로운 행동 방식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올해 28살의 은지입니다. 그녀는 슈퍼마켓의 사장으로 예쁘게 생겼지만 남녀 관계에서 항상 약간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하러 갔다가 임국이라는 젊고 유망한 음악가를 만났습니다. 임국은 예술적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고 은지은 그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와 임국은 특별한 감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노래방에서 임국은 은지에게 입으로 시도해보자고 제안하며 이 방식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지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임국의 격려와 여러 번의 요청 끝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에서도 이 방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은지은 이 방식이 생리 중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남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듯한 기분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고 두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식은 상대방에게 큰 쾌감을 줄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이 방식은 친밀한 연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여 서로가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실행 중에는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다양한 기술을 시도해보며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곱째, 집중하고 외부 방해를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언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즐겁게 사랑을 나누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신한 여자와 시간을 보내면 운세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지만 일단 저는 그로 인해 운세를 바꿨습니다. 그것도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과 불운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면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창근이라고 합니다.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제가 왜 중소기업에 다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도 그 나라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에서 4년간 공부를 하고 왔는데 말입니다. 물론 그 나라는 중국입니다만 중국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몇몇 최고 명문대는 세계 랭킹에서 서울대보다 더 높습니다. 입학 경쟁도 더 치열하고요. 저는 중국의 최고 명문대 중 하나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귀국한 후
대기업에 들어갈 기회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 회사를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제 포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중국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제 전공이 우리 회사 성장에 딱 맞아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역시 저를 회사로 데려오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셨고, 저는 그 그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입사 후 4년 동안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직원 수는 2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고, 매출도 70억에서 2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힘들었겠지만, 제가 해외로 나가서 발로 뛰며 영업하고 새로운 기회를 캐척했기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만약 제가 능력 없이 아버지 후광으로만 상무 자리에 올랐다면 기존 관리자들이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과는 저 스스로 이뤄낸 것이라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수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왔고,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은 주문을 받으며 몇 년 안에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저희 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았죠. 하지만 문제는 대기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와 거래하던 대기업이 저희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보다 30% 낮은 금액으로 다른 회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그 기술을 다른 기업에 전수해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즉각 특허 침해와 기술 도용 문제로 고소를 준비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생산한 물건을 중국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되었고, 더 큰 문제는 중국 거래처들이 지불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은 봉쇄를 이유로 잔금 지불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회사는 심각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이런 위기를 겪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회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회사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까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운데 1년 넘게 사귀던 여자친구마저 저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것이었죠. 저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죠. 첫 번째로는 집안을 숨기고 저 스스로의 능력과 매력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주는 여자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소기업이 언제나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 라고 물었죠. 여자친구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며 난 더 안정적인 미래를 원해.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도 나에게 최선을 다해준 건 알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어. 너에게 아낌없이 선물도 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해줬잖아. 그런데 결국엔 대기업 남자에게 마음을 준 거야?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나에게 더 확실한 미래를 보여줬어. 너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잖아. 라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이제서야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그 회사는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야. 그 회사를 이만큼 키운 것도 나고 내가 노력해서 일궈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뭐? 아버지 회사였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맞아. 그래서 난 내가 내 능력과 사람 자체로 날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내가 본 건 안정된 직장과 돈이었구나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변명하려는 듯 그게 아니야. 난 그저 현실을 직시하려고 했을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이미 저에게는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한 현실이 결국 돈과 안정이었던 거잖아. 난 너랑 진정한 사랑을 원했는데 너는 다른 길을 택했네 라고 마지막으로 말하며 우리의 관계는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겹치면서 저는 한없이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위기와 여자친구와의 이별이 겹치니 정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랜 친구 동석이었습니다. 동석은 저와 함께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4년간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거의 친형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석아, 너 오늘 시간 되니? 오늘 밤 나랑 한잔할래? 라고 저는 최대한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듯 창근아, 갑자기 평일에 술을 마시자고? 요즘 바쁘다며 만나주지도 않던 녀석이 왜 이래? 라고 의아하다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반응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나 요즘 좀 그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고 여자친구랑도 헤어졌어. 자세한 건 만나서 하자. 동석은 그 순간 제 심정이 느껴졌는지 목소리가 차분해지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힘들었겠구나. 오늘 밤 얘기하자. 이따 봐. 창근아, 힘내라. 친구 동석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동료들의 의아한 표정을 뒤로하고 오랜만에 제일 먼저 회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자주 가던 양꼬치집에서 만나기로 했고 제가 먼저 도착해 음식과 술을 주문했습니다. 절친인 동석의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동석은 저와 달리 대기업에서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곧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도착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맥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건배를 하며 말없이 술을 마셨고 동석은 그런 제 행동에 살짝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야, 엉덩이도 붙이기 전에 술부터 건네는 게 어딨냐? 너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그래도 천천히 마셔. 오늘 끝까지 너랑 달려줄게. 동석이 투덜거리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 웃음에 살짝 마음이 풀려 난 혼자라 상관없지만 재수 씨는 괜찮아? 너 늦게 들어가면 혼나는 거 아냐? 라고 물었습니다. 동석은 이미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기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동석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미리 말해놨지. 괜찮아. 웃긴 건 내 여친이 나보다 너를 더 믿더라. 괜히 질투나게. 친구의 농담에 저도 잠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평소에 행동 똑바로 했으면 여친이 너를 믿겠지. 너가 어떤 놈인지 내가 잘 아는데 그 여자친구도 의심할 만하네. 저도 농담으로 받아치며 분위기는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꼬치를 구워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최근 일어난 모든 일들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의 위기부터 여자친구와의 이별까지 숨김없이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동석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신기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용한 무당 한 분 아는데 알려줄까? 그분 진짜 잘 풀어줘. 나도 덕분에 여러 일들이 해결됐어. 너 바쁘다고 해서 나 혼자 간 적이 있었잖아. 배신자, 그래도 난 너처럼 안 하거든. 친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만 들었지만 친구의 말에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진짜야? 나 그런 거 안 믿는 거 알면서 나보고 가보라니. 확실해? 확실하지. 나 직접 경험해보고 잘 풀렸다고. 여자친구랑도 큰 위기 넘겼어. 너 못 만나줄 때 내가 혼자 다녀왔었어. 친구는 약간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의 설득에 넘어가 다음날 그 무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동석이 같이 가주길 바랐지만 그는 중요한 일정이 있어 그날은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생각난 김에 바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거의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고 1시간 정도 떨어진 무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기 중이었고 아직 상담을 시작하지 않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받은 조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당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요즘 운세가 안 좋구나.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지금 이 상태를 풀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잘 들어. 임신한 여자를 찾아야 해. 그 여자와 3번 만나야 하고 여러 명 말고 딱 1명이어야 해. 그리고 너의 양기를 그녀에게 풀어. 그럼 불길한 기운은 날아갈 거야. 그 여자가 너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무당이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제가 무엇을 물어보러 왔는지 알아차린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하나 제 질문에 대답해 주었고 마지막으로는 저에게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이 말이죠. 그곳을 나오며 저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말한 임신한 여자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동석에게 문자를 남기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동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를 설명하자 동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좋겠다. 운세 바꾸는 방법이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니 행운이네. 그의 농담에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야, 미친놈아. 내가 너인 줄 아냐?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 장난치지 말고 나 진짜 어디서 그런 여자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좀 도와줘 라며 진지하게 부탁했습니다. 동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근데 아마 돈이 좀 들 것 같아. 마음 단단히 먹어. 그리고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창근아. 너 진짜 운 좋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돌렸는데 바로 연락이 왔어. 한 임산부가 조건에 딱 맞아. 아주 깨끗한 가정주부야. 왜 이 일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너 연결해줄까? 동석의 흥분된 말투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먹은 이상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 내가 좀 연결해봐. 돈은 문제 안 돼.
그쪽에서 너무 과한 요구만 없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해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이 방법으로 운이 바뀔 수 있을지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이젠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해준 덕분에 저는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였고 바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도 저녁 6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고 이제 막 오후 1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만날 시간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호텔 방을 예약하고 기대와 긴장이 섞인 상태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졌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던 중 노크 소리에 손에 땀을 닦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키는 제 코끝까지 왔고 우아하게 올린 머리와 세련된 귀걸이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명품 옷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색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우아함과 성숙한 매력을 풍겼고 누가 봐도 돈 많은 집안의 사모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여전히 몸매는 아름다웠고 다리에는 얇은 스타킹을 신어 전체적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배만 살짝 나와 임신한 사실을 겨우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그녀가 어딘가 익숙해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표정이에요? 저를 아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임신한 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하며 대화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요. 라고 대답한 후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나눈 후 그녀는 갑작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같이 샤워할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과감한 말에 저는 마치 수총각처럼 얼굴이 빨개졌고 긴장과 기대가 섞인 상태에서 머리를 끄덕이며 그녀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샤워기 아래에서 그녀의 몸매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깨달은 것은 그녀도 그녀의 말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었고 손이 떨고 있었고 눈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조금 서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서툴러서 다소 아프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임신을 의식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다며 오히려 더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날 오후는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시간이었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겨우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매우 만족한 듯 보였고 우리는 곧바로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무당의 조언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했기에 다음 주 같은 요일과 시간대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번 만남에 대한 금액도 입금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웃으며 저에게 가볍게 키스를 한 후 호텔 방을 먼저 떠났습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은 상당히 높았지만 그녀에게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친구 동석에게 일이 끝났다고 문자를 보내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창근아, 어때? 좋았어? 빨리 말해봐. 그는 마치 궁금증에 못 이겨 달려드는 듯 속사포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잠시 머뭇거렸지만 동석의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동석아, 고맙다.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다니. 그 여자 30대 초반인데 진짜 예뻐. 아니, 아름답다고 하는 게 맞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졌어.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 옷 입은 거 보면 잘 사는 집안 여자라는 게 분명해.
그냥 허세 부리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나 패션 감각이 있는 거. 옷 보는 눈은 있잖아.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기술이 서툴어.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많이 안 해본 솜씨였어. 이번 진짜 대박이야. 저는 감탄하며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동석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좋지? 내가 말했잖아. 이 여자 깨끗한 여자라고. 지금 잠깐 돈이 필요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는 사장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 여자의 남편이 대기업 다닌다더라. 집안도 꽤 부유하다고 하더라고. 나도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 소개한 사람이 화내면서 더는 묻지 말라고 해서 못 물었어. 근데 너 진짜 땡 잡았네. 그날 저녁 친구 동석은 퇴근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맥주집에서 맥주와 안주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가 누구인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석은 더 깊은 질문을 하려 했지만 저는 그저 짧은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회사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이 기다려졌지만 동시에 조급함도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그녀와의 기억이 떠오르며 그날의 일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욕구가 차오르면서 결국은 혼자서 스스로를 달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회사의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서둘러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방을 예약한 후 그녀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30분이나 늦었습니다. 그 30분은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고 혹시 그녀가 오지 않으면 어쩌나 남편에게 들켜서 못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온갖 상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결국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려던 찰나 문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나 문을 열었고 문 앞에는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급하게 왔는지 머리와 코에 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에는 홍조가 살짝 띄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죄송해요. 일이 좀 생겨서 늦었네요. 너무 늦어서 당신이 가신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다급한 모습에 더욱 매력을 느낀 저는 그녀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며 문을 닫고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키스를 시작하자 그녀는 처음에 놀란 듯 저를 밀쳤지만 점차 저에게 화답하며 서로 격렬하게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도 한층 더 과감하고 열정적이었고 저 또한 그녀의 대담함에 놀라며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차례 열정을 쏟은 후 땀을 흘리며 나란히 누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배곡 같은 피부와 임신으로 인해 약간 변색된 가슴까지도 저에게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연인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방금 일어난 일들에 대한 느낌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배려심도 깊고 당신 같은 사람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여자들에게 인기 없어요. 얼마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도 딴 사람 품으로 떠나버렸거든요. 당신이야말로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당신을 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나쁜 여자예요.
남편 몰래 이런 일을 하는데 뭐가 좋다고요? 당신 저에게 마음 주지 말아요. 우리 그냥 몸만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해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녀를 품에 꼭 안으며 서로 한동안 말없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손으로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고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한 번 더 어때요? 라며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시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남편은 괜찮으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오늘 약속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온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혹시 호텔에 아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건 좀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럼 룸서비스로 음식을 시키면 어때요? 저와 같이 저녁을 먹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저는 와인을 마시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럼 와인과 스테이크 그리고 파스타로 시킬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그녀를 택시에 태워보낸 후 저는 호텔 앞에 서서 오늘의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그저 거래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마음이 깊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이 떠올랐고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지만 이제 단 한 번의 만남만 남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주말에 저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납품하는 대기업 중 한 곳에 김성욱이라는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갑질이 심하고 우리 회사의 특허를 빼돌린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개인적인 갤러리 오프닝 행사를 열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을 초대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그림을 팔아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었죠. 그의 그림은 길거리 화가 수준에 불과했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그를 문제 삼을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매번 그의 작품을 사야 했습니다. 그 주말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저도 어쩔 수 없이 김성욱의 갤러리 오프닝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개인전 갤러리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와 마주치기 싫었지만 회사의 상황을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갤러리 입구에 도착하니 김성욱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네려 했는데 그의 옆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며칠 전 호텔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낸 그녀였습니다. 놀란 마음에 잠시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김성욱의 불쾌한 표정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김성욱 부장이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상무. 반갑네? 그런데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인가? 그는 마치 제가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처럼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은 사모님이신가요? 김성욱은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안사람이야. 지금 임신 중이라 몇 달 후면 출산할 거야.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 뚱뚱한 놈이 어떻게 이런 여자를 얻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DH 엔지니어의 김창근입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김성욱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차분하게 저에게 답했습니다. 남편의 개인 전시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지만 최대한 표정을 차분하게 유지한 채 그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는 그저 냉정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갤러리의 분위기는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계속 마주하는 상황에서 저는 마음이 뒤엉켰고 김성욱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는 그 자리를 버텨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이 단순한 거래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김성욱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김성욱의 아내와 마주한 후 저는 여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김성욱이 자신의 아내와 제가 어떤 관계였는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입니다. 그가 이 일을 문제 삼으면 우리 회사는 한 달도 못 버티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도 제게는 회사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성욱의 아내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묘한 폭수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성욱은 올해 45세인 반면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나이 차가 꽤 많이 나는데 그 대머리에 배불뚝인 두꺼비 같은 놈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얻었는지 불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왜 그런 부유한 남자의 아내가 그런 일을 선택했는지도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 모든 생각이 마치 제 머릿속에서 두 힘이 충돌하는 것처럼 혼란스러웠고 결국 저는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음 주 그녀와의 약속을 어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당의 조언도 떠올랐지만 안 되면 다른 임산부를 찾아서 다시 3번 만남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확인해보니 휴대폰 번호였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바로 그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며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네,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그날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날카롭고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창근 씨, 당신도 제 목소리 알아들었을 테고 수요일 약속을 어길 생각인 것도 맞죠? 그녀의 말은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대답하지 않자 계속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창근 씨가 수요일에 나오지 않으면 제가 남편에게 다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세요. 저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그녀는 저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큰일이다. 미친 여자를 건드려서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이제 상황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당의 조언에 따라 운세를 바꾸려던 것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무당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친구 동석에게 상담하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그는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 중이었고 저는 내가 필요할 때는 없네라며 불만을 가졌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저는 호텔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였던 호텔 방을 다시 예약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로 들어가는 동안 혹시 김성욱이 갑자기 나타날까봐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고민하며 그녀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생각하는 사이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는데 그 시간에 누군가 올 리 없었기에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문이 열리자마자 달콤한 향기와 함께한 여자가 제 품에 안겼고 그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황급히 그녀를 밀치고 복도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재미있는 장난이라도 친 것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웃던 그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와 제 목에 두 팔을 두르고는 말했습니다. 왜 이제 두려워? 남편이 알까봐? 걱정 마, 나 미치지 않았어. 남편에게 알리면 너나 나나 다 끝장이야. 우리 남편 성격 잘 알잖아. 그녀의 행동과 말에 저는 어색해졌고 고개를 돌려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제 팔을 잡고 침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따라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자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약간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쪽은 제 이름을 아는데 저는 아직 당신 이름도 모릅니다. 공평하게 이름부터 말하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와야죠. 저는 이현지예요. 잘 부탁해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을 알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끌려가지 않기로 마음먹고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그녀를 끌어당겨 뜨겁게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녀를 침대에 눕히자 그녀는 황급히 저를 피하며 잠시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반칙이에요. 라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녀가 갑자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나 김성욱의 비밀을 알아요. 같이 그를 상대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즉시 멈춰버렸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당신은 그의 부인인데 라고 묻자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실 이혼하고 싶어요.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현지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성욱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김성욱의 변태적인 성향을 견디다 못해 이혼했고 그녀 또한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성욱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성상납이었습니다. 김성욱은 이상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내를 상사나 거래처 사람들에게 상납하고 공유하는 것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회사 내 입지를 강화하고 승진도 빠르게 했다고 했죠. 이현지는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연예인 지망생으로 열심히 활동했지만 기획사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연예계에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획사 대표의 소개로 김성욱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학벌도 좋고
돈도 많으며 대기업에 다닌다는 점에 끌려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성욱은 처음에는 매우 매너 있고 견식 있는 남자처럼 보였으며 그의 호화로운 선물과 미래에 대한 장밋빛 약속에 넘어가 결국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김성욱은 자신의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났다는 이유로 매우 조용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이현지는 결혼하고 나서야 김성욱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가스라이팅하고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성욱은 집에서만이 아니라 고급 호텔, 요트 등에서 은밀하게 거래처 사람들과의 파티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그녀를 상납했다고 했습니다. 그 파티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외부에 유출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본인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현지가 현재 임신 중인데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성욱은 만약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키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이를 지우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임신 중에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우연히 김성욱과 상사의 대화를 듣고 그가 정말로 아이의 아버지를 확인한 후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현지는 그때부터 김성욱에게 복수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김성욱의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김성욱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저를 통해서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도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김성욱과 이혼하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과 김성욱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된 후 복잡한 감정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고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임신한 몸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했는지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김성욱이 매달 주는 돈은 한정적이었고 그 돈으로는 그에게 복수할 수 없었죠. 그러다 옛날에 같은 기획사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친한 언니가 당신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미 더럽혀진 몸인데 한 번 더 거래를 하고 그 돈으로 복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실망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당신이 남편의 개인 갤러리 오프닝에 온 걸 보고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세상이 좁더군요. 어떻게 그곳에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는 것을 보자 그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당신네 회사를 몇 번 언급하는 걸 들었어요. 그가 당신 회사의 특허를 빼돌리는 것에 대해 공모하는 것도 몰래 들을 수 있었죠. 김성욱은 치밀한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저에게 비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서재를 뒤지다가 여러 건의 자료를 찾을 수 있었죠. 남편은 제가 단순히 연예인 지망생 출신이라 이런 건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제가 몰라요? 알만한 사람들에게 문의하고 일부 자료를 캡처해서 비밀 카페에 올리면 금세 답이 나와요. 그녀의 웃음은 마치 승리자의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김성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몸을 던질 준비가 되었어요. 당신은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아는 채로 침대로 향했습니다. 일단 당신의 몸을 나에게 던져봐. 내가 먼저 당신에게 폭수하고 당신 남편에게 폭수할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게 말하며 저는 그녀에게 키스를 했고 그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쾌락을 나누며 모든 것을 잊고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후 저는 그녀와 함께 김성욱에게 폭수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봉쇄가 완화되면서 저희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사로부터는 저희 회사에 주문한 물건을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고 급한지 최대한 빠르게 보내달라며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회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 즈음 이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김성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보내온 우편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는 김성욱의 비리와 관련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과 이현지가 보내준 자료를 모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에도 제보를 했습니다. 한 번에 김성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가 반격해 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김성욱은 재판에 넘겨졌고 모든 비리가 폭로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 이후로도 영향을 받긴 했지만 김성욱의 파멸로 인해 대기업과의 관계가 원만해졌고 회사는 다시 제 궤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은 공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서 그녀의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창근 씨, 저 한국을 떠나기로 했어요. 해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요. 김성욱이 나중에 폭수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성욱과의 이혼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녀는 피해 보상과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날 저는 공항으로 그녀를 배웅하러 갔습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동시에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저는 그동안의 모든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녀의 배는 더 불룩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니까 어디서든 잘할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저도 당신의 성공을 기원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쉬움과 결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녀는 제 품에서 벗어나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공항을 떠나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녀를 보내며 스스로도 한 걸음을 내디딘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이제 과거로 남겠지만 그 시간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 또한 제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